안녕하세요. 안경도 회원 여러분. 오늘은 미국 대선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촬영하는 날짜 기준으로 오늘이 9월 12일인데요. 어제 트럼프와 민주당 해리스의 첫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미국 대선에 관해서 제가 보는 관점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첫 토론, 해리스와 이 트럼프의 토론을 저보고 평가해라면 점수를 얼마로 줄 것이냐. 근데 전체적으로 나오는 평가를 보면은 해리스가 조금 나았다. 해리스가 점수가 좀 51점이라면 트럼프는 49점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제 느낌은 해리스는 그 뒤에 있는 팀들이 잘 준비한 느낌이 들었고, 트럼프는 일관되게 자기 스타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주제를 벗어나면서 여러 번 사회자한테 제지도 당하고 그러면서 그 부분을 계속 그대로 갖고 갔는데, 전체 그 TV로 들여다봤을 때는 굉장히, 과거에는 바이든과 트럼프가 할 때는 트럼프가 굉장히 파워풀하고 느낌이 좀 강해 보이고 상대적으로 젊어 보인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에 해리스하고 같이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눈빛이라든지, 그리고 트럼프는 절대 해리스 쪽을 보지 않거든요. 앞만 보고. 해리스는 계속 트럼프 보며 토론하고, 이런 분위기상 보면은 일단은 파워맨에서 해리스가 확실히 굉장히 젊고 중국말로 양광이라고 하는데 찬란스러운 좀 얼굴 표정이었다면, 트럼프는 반대로 이번에는 무기력해 보이는, 확실히 나이가 많다라는, 이제는 바이든이 가장 약점이 오히려 해리스하고 있으니까 트럼프 약점으로 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전체 진행으로 봤을 때는 저도 해리스가 생각보다 괜찮았다. 대신에 트럼프는 아주 못하지도 않았고 특별히 잘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우리가 기대했던 그 조금 아래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음에 또 있겠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TV 토론이라는 것이 사실 한국도 미국 정치하고 되게 비슷해졌죠. 국민이 이렇게 절반으로 좌와 우로 확 나눠져서 토론에서 특별히 잘해서 막 표를 더 가져가고 이런 건 사실 없습니다. 왜? 지지층이 딱 견고해졌거든요. 기득권들이 딱 거기 버티고 있어요. 그냥 둘이 대표로 나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견고한 각자의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못해서 그 지지층들이 떠나고 이러진 않아요. 그런데 이 토론이 누구한테 영향을 주냐, 결국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보면 특별하게 표를 어디다 던질지 아직 결정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 marginal voter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개 투표자 혹은 주변 투표자, 아직 자기 방향을 결정 안 한 거죠. 도대체 누구한테 확고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두 부류로 나뉩니다. A와 B로 나뉘는데요. A는 별로 정치에 관심 없어요. 한국에도 그런 분들이 많죠. 별로 정치에 관심, 누가 돼도 상관이 없다. 투표장에 가지도 않죠. 투표를 안 하죠. 이런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투표 의지는 강해요. 근데 딱 보고 하겠다.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토론이 중요해져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앞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급급한 사람, 좀 전반적으로 계층이 좀 지식이 없는, 좀 공부를 덜한, 주로 힘쓰는 일에 종사하는 이런 계층이 많아요. 밥 먹기도 힘든데 무슨 정치야,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 이 두 번째 B층은 굉장히 교육 정도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한국말은 중도라고 해야 되나? 아는 것도 많고 지식도 많고, 그래서 확실히 어느 당이 정책을 어떻게 하냐, 그리고 지금 후보자가 어떤 정책을 펼치냐, 이런 토론에서 비춰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투표하겠다는 사람들을 B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사람도 투표장에 가는 사람이에요. 단지 누가 더 이 사람들이 신뢰를 받았냐라는 거고요. C 같은 경우에는 투표 생각도 없고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의지도 없고, 이런 사람 크게 영향을 못 미치기 때문에 주로 A와 B가, A가 원래 투표에 관심이 없었잖아요. 먹고 사는 데도 바쁘고 또 정치에도 크게 관심이 없는데, 어떤 트리거리 딱 나면 투표장에 갈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A는. B는 누굴 딱 보고 하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토론이 결국 이 A와 B 사람들을 누굴 더 투표하는 당일에 투표하러 오게 하냐, 그리고 와서 자기한테 던지게 하냐, 표를. 이게 토론의 효과고, 이게 이 사람들을 잡으려고 두 후보자가 방대한 경선 경비를 써가면서 지금 치열하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각 주로 봤을 때 경합주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통 스윙 스테이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경합주. 지금 미국 대선이 앞으로 누가 될지가 안개 속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표를 던지냐가 결국 대선의 결과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미국의 경합주는 크게 두 부류입니다. 블루웰 쪽하고 선벨트 지역이에요. 블루웰은 지도적으로 미국 지도를 좀 양비슷하게 생겼는데 서쪽, 서북쪽, 그리고 동북쪽 여기가 블루웰 쪽이고요. 선벨트는 말 그대로 남부 지역입니다. 각 주가 여기 해당하는 몇 개 주가 있는데 일단 블루웰 쪽은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이 세 개 주가 주로 스윙 스테이트에 속하고요. 선벨트 지역, 남부 지역 쪽에는 애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리나 그리고 네바다 합해서 4개 주인데 블루웰과 선벨트 합하면 7개 주가 스윙 스테이트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윙 스테이트에서 결국 누가 표를 더 많이 가냐를 따져야 되는데 지난 선거를 보면은 스윙 스테이트에서 사실 민주당이 그렇게 막 앞서지 않아요. 그리고 이 스윙 스테이트 주들이 지금 좀 더 우경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트럼프가 지난 대선에 승리한 25개 중에 노스캐롤리아나, 플로리다 이렇게 다 트럼프가 우세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에서 오히려 우경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민주당 해리스가 우세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단지 조금 기대할 수 있는 거는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임신 후 6주 이상 되면은 낙태 금지 법안이 나와서 비판을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그 민주당의 스탠스는 낙태에서는 유산을 허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더 많은 공감을 일으키면 이런 플로리다에서 좀 더 민주당이 표를 가져갈 수는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최근 투표 경향 보면 우경화 경향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공화당에 유리하다. 노스캐롤리아에서는 민주당이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2008년 이후로. 그래서 사실 점점 보수 지역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왜냐면 여기에 백인 은퇴자들이 주로 모여드는 곳입니다. 백인 은퇴자들은 기득 집단이고 보수주의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더 우경화 쪽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도 낙태 금지 이슈가 있어요. 여기는 임신 후 12주 이상이 되면 낙태를 못한다라는 이게 또 국민들이 불만을 지금 가져올 수도 있게 민주당이 여기에 기대를 좀 거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애리조나나 네바다 여기 다 민주당이 희망 거는 건 낙태 정책입니다. 낙태를 찬성하냐? 이 지역에 있는 스윙보트 데이트에 있는 이 국민들이 낙태를 찬성하냐? 이쪽이 더 많냐 이쪽이 더 많냐에 따라서 애리조나도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스윙 스테이트에서 이 두 후보의 이슈로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많이 했죠. 거기에 따라서 앞에서 정리한 A와 마진 오브 워터들이 A와 B의 층의 투표가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하나씩 볼게요. 자, 공화당과 민주당은 양측이 다 견고한 지지층이 있어요. 안 움직여요. 그래서 스윙 스테이트에서 A와 B로 나뉘는 이런 한계 투표권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번 토론이 어떤 영향을 미쳤냐를 보면 첫째 경제 문제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가장 불리한 것 중에 하나가 경제 문제입니다. 민주당의 불리한 이슈가 토론에서 불리한 이슈가 경제 문제예요. 경제가 안 좋잖아요. 그리고 불법 이민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이민을 찬성하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그 불법 이민 이 두 가지 이슈가 경제와 불법 이민이 민주당의 약한 점, 고리예요. 약한 고리. 그 다음에 공화당 쪽은 사실은 낙태 금지 이슈가 공화당 쪽에 좀 불리한 이슈고 전반적 미국인들은 낙태 허용하는 경향을 점점 낙태를 허용해야 된다. 여성의 몸은 여성 스스로가 어떻게 의사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서 낙태 금지는 공화당의 약한 고리고 트럼프라는 이 후보가 또 민주에 대한 위협이라는 인상을 갖고 있잖아요. 아이덴티티 갖고 있잖아요. 국회 앞에서 그때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뒤에서 트럼프가 지지해서 트럼프 추종자들이 국회를 공격하는 이런 반민주적인 공격 사건이 있어서 트럼프 이러면 반민주적인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낙태 금지와 반민주적인 이미지 이거는 공화당의 약한 고리죠. 그래서 이번 토론의 큰 주제가 첫 번째는 경제예요. 경제에 딱 들어가면 이게 해리스한테는 불리한 주제죠. 그러면 트럼프가
이 경제 문제를 물고 계속 끌고 가야 되거든요. 트럼프가 만약에 이번 토론을 잘했다 이러면 경제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사실 트럼프가 못했어요. 해리스는 이 경제 문제를 토론할 때 트럼프를 뭘 공격했냐면 관세 정책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해리스가 말한 게 16명의 노벨 경제학자들이 모두 관세를 높게 정할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가져온다. 이렇게 딱 트럼프를 높은 관세율 정책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높은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불러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결국 중국과 같은 나라들이 그 대가,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미국 국내 인플레이션 영향 없다. 이렇게만 말해요. 근데 트럼프는 사실은 하나 더 설명해 줬으면 듣는 사람들이 아까 A와 B 이 표를 이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훨씬 더 있을 요소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트럼프는 관세를 높이는 대신에 연방소득세를 취소하겠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연방소득세. 그러면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도 연방소득세를 취소하게 되면 서로 상쇄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좀 잡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사실은 공격 포인트를 놓친 건데 제 생각에는 저는 경제학을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관세를 높이게 되면 100% 미국 국내 물가 상승입니다. 트럼프가 아니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만약에 관세를 높이고 지금 트럼프 말하는 대로 연방소득세를 없애버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누가 손해죠? 지금 중국에서 대부분 들어가는 물건들이 다 생활 필수품이에요. 메이드 인 차이나는 다 생활 필수품이에요. 그러면 관세를 높인다 이러면 그 물건 값에 그 관세만큼 올라가요. 그러면 보통 잘 사는 사람들은 기본 생활필 소비가 많지 않아요. 부자들은 기본 필수品소비가 많지 않아요.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근데 소득에서 기본 필수品, 생활 필수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저소득층이에요. 근데 관세를 높으면 이 저소득층이 사야 되는 필수품 가격이 올라가니까 결국 저소득층이 블루 칼라들이 손해를 보게 돼요. 두 번째, 여기에 연방소득세까지 취소해버리면 부자들이 더 이익을 보는 거죠. 소득세까지. 누가 소득이 있는 자야 소득세를 많이 내는데 블루칼 소득이 별로 없는데 결국 이건 누가 혜택이고 부자들이 혜택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트럼프대로 하면은 못 사는 사람들 걸 잘 사는 사람들한테 주는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트럼프 뒤에 있는 팀들이 뭐 그런 말을 하지 말라. 그제도 해리스가 트럼프가 하는 정책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고리가 잡힐까봐 말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사실 경제정책 토론에서는 해리스가 불리했어요. 원래는 불리한 이슈인데 해리스가 더 공격 우선권을 갖고 갔죠.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이렇게 안 좋고 이런 거는 트럼프가 집권할 당시에 아주 테러블한 경제를 인플레이션이고 거대한 국채를 썼고 빚진 나라를 우리 민주당에 넘겨줘서 우리가 그걸 수습하느라고 경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2025라고 해서 만약에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 이기면 전반적으로 대통령이 전체 연방정부를 다 재편성하고 행정기관이 권한을 통합하는 좀 더 보수적이고 좀 더 우익적인 정책을 하는 이번에 트럼프 프로젝트 2025가 있어요. 그래서 해리스가 경제 문제를 논할 때 프로젝트 2025에 대해서 해리스가 공격을 하니까 트럼프가 해리스의 바이든 경제가 지금 안 좋잖아요. 이걸 공격해야 되는데 결국 해리스의 이 계략에 빠져든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2025의 자기 관계 그리고 뭐 코바이드 이런 거에 이슈가 가면서 해리스에 대한 공격점을 포인트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첫 번째 경제 이슈에서는 오히려 관세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해리스의 이 주장들이 좀 더 듣는 사람들한테 더 각인되는. 근데 트럼프가 이 경제정책에서 갑자기 불법 이민 문제를 갑자기 또 제기해요. 전혀 상관없는 건데 여기 경제정책 이슈에서. 그러니까 막 주제 왔다 갔다 트럼프가 하면서 일관성도 없었고 해리스에 대한 이 민주당의 경제정책이 좀 지금 경제가 안 좋으면 공격 포인트인데 그걸 공격 못했고 놓쳤고 전반적으로 여기에서는 트럼프가 실점하게 되는. 그래서 이번 토론을 보고 아까 A층 좀 저소득층의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민주당에 표를 안 던지려고 하다가 이번 토론을 보고 해리스한테 표를 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 거고 B층은 좀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B부류는. 이런 사람들은 관세를 대부분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이슈에서는 해리스가 점수를 받아갔다.
오히려 아까 스윙 스테이트의 A층과 B층의 표를 경제 토론 이슈에서 해리스가 더 유리하게 가져가는 상황에 연출이 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낙태 이슈입니다. 미국은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앞에서 제가 먼저 스윙 스테이트 7개 주에 대해 얘기하면서 사실 민주당이 여기서 별로 우세하지 않는데 그나마 좀 기대하는 게 낙태 금지 이슈잖아요. 공화당은 전반적으로 낙태 금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트럼프의 부대통령으로 오는 제디 벤스가 특히 낙태 금지합니다. 정책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화당의 약점이에요. 약한 거리에요. 그러니까 해리스가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데 트럼프는 여기서 갑자기 불법 이민으로 또 막 주제를 막 옮겨가요. 막 불법 이민 쪽으로. 그래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토론이 사람들한테 주는 이슈는 공화당의 사실 트럼프가 그 사이에 이렇게 말하는 거, 좀 주장하는 것들 보면 낙태 문제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좀 양도할 의향이 있거든요. 너무 그렇게 우익적이지가 않아요. 트럼프 스탠스는. 그러니까 낙태 금지는 좀 트럼프가 양보하려는 게 있는데 이번 낙태 금지 이슈는 공화당이 약점이니까 오히려 해리스가 여기에서 좀 더 자기가 유연한, 좀 더 이렇게 그 중간층을 깨안는 좀 이런 유연한 모습을 강하게 어필을 했어야 되는데 트럼프가 그걸 못했어요. 갑자기 불법 이민으로 막 주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이렇게 여기서 융통성이 있다, 좀 공간이 있다 이러면서 이 중간층, 중도층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런 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그 A층은 이 낙태 이슈에 민감하지가 않아요. 밥 먹고 사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근데 이 B층은 앞에서 말한 그 B층들은 이 낙태 이슈에 동의하는 사람 더 많습니다. 공부를 좀 한 사람, 지식인들은 낙태를 찬성하는 쪽이 더 많아요. 민주당 정책을 더 지지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은 트럼프가 자기가 좀 사실 양보할 의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중도층을 끌어안을 수도 있었는데 결국 기회를 놓쳤죠. 트럼프는 어떤 주의자냐면 낙태를 금지하는 쪽이긴 한데 어떻게 양보하냐 이 이슈를. 트럼프는 이런 생각, 연방에서는 스탠스가 연방정부 스탠스는 낙태 금지인데 결국 최종 결정권을 각 주에 맡기는 거예요. 각 주에서 결정하도록. 그러면 좀 여유, 공간이 있잖아요. 원래 이런 걸 강조했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그런 토론에서 그런 스탠스를 명확하게 보이지 못하고 불법이 막 혼동해서 하면서 결국 이것도 해리스가 점수를 받아갔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불법 이민은 민주당이 불리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해리스는 그걸 알아요. 불법 이민 이슈가 들어오면 자기가 불리하다라는 걸. 그래서 자기네가 지금 여기 범죄자들을 바로 기소했다. 뭐 이런 주장을 막 펼치면서 하는데 트럼프는 불법 이민 때문에 미국 국내 범죄율이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회자가 굉장히 해리스를 좀 더 두둔하는 분위기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사회자 말이 되게 웃기는데 FBI에서 발표한 거 보면 미국 전체 범죄율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네가 말한 거하고 정보가 다르다 뭐 이런 거 하면서 어쨌든 좀 더 해리스 유리하게 하는 걸 보여줘요. 근데 불법 이민은 민주당의 약한 고리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토론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트럼프가 여기서도 그렇게 뚜렷하게 그런 걸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아프가니스탄 철수 문제 뭐 이런 문제하고 막 이렇게 섞여가면서 베네수엘라 뭐 이런 것들이 막 섞여가면서 사실 이것도 토론에서 우세를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막 민주당이 막 공화당을 뭐 사법제도를 이용해서 공격한다 뭐 이런 이슈로 가버려서 트럼프 토론에서 결국 불법 이민이고 또 민주당이 약한 고리인데 그걸 그렇게 트럼프가 우세로 가져가지 못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A층은 교육이 좀 낮은 이런 블루 칼라층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해리스가 여기서 계속 그 트럼프가 민주의 위협적인 인물이다. 민주주의의 가장 위협적인 인물이 트럼프다. 이걸 계속 이 불법 이민 여기서 그러니까 해리스 입장에서는 불법 이민이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슈를 자꾸 다른 이슈로 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불법 이민 최대한 토론하지 말아야 되니까 여기서 뭘 강조하냐면 트럼프가 민주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다. 민주주의를 가장 위협한 인물이 트럼프다. 이런 걸 강하게 여기서 막 혼동하게 일부러 사람 듣는 사람 헷갈리게 트럼프는 민주주의에 막 위협된 인물 이런 걸 강조하면서 간 게 해리스는 전략이 맞았죠. 근데 이게 그렇다 해서 A층의 표가 해리스한테 오지는 않아요. A층들은 트럼프가 뭐 그렇게 관심도 없고 민주주의의 위협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은 사람 대부분이고 오히려 불법 이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A 투표층에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해리스에서 A층의 투표를 가져갔다는 보장은 없고요. B층도 대부분 불법 이민을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대수로 이민을 좀 받아들이지 말자라는 게 미국 사람들이 현재 좀 더 폐쇄화가 돼서 이민을 별로 좋아 안 해요. 미국 사람들이 이제는. 그래서 삐층도 불법 이민을,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좀 불리한데, 이번에 그 토론에서 트럼프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적인 인물이라는 해리스가 이 이슈에서 엄청 강조하면서 오히려 이 B층에서 트럼프의 이슈를 트럼프에 대해 더 주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해리스는 여기서 B층에 성공적으로 어필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토론을 보면은 이 사회자가 좀 해리스를 돕는다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어요. 좀 더 해리스한테 우호적이라는. 근데 해리스한테 질문이 뭐가 있었냐면, 당신은 바이든이 많은 정책들을 포기하거나 너무 극좌적인 정책을 좀 유연하게 지금 하려고 보여주고 있는데 변하게 된 배경이 뭐냐? 일부러 해리스를 띄우는 거죠. 그러니까 해리스는 바이든과 다르다 라는 거를 질문을 통해서 도와주는 행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해리스가 강조한 게, 나는 중산 계층의 출신이다. 중산층의 계층의 출신이다. 그렇지만 트럼프는 부자 출신이다. 그리고 몇 번이나 파산하고 세금을 잘 납부하지 않고 범죄자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거를 엄청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말하는 게, 나는 내 절로 다 성공했다. 나는 스스로 성공했다. 어쨌든 여기서 전반적으로 사회자가 해리스를 돕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결국 해리스한테 좀 더 유리하고 트럼프가 역시 여기에서도 별로 크게 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민주에 대한 위협 인물로 트럼프를 오히려 또 사회자가 앞에서 해리스를 돕는 질문을 했는데, 이번 사회자 질문은 1월 6일에 있었던 국회를 채들어가는 공화당 지지층들이 이 행위에 대해서 트럼프 너는 어떻게 보냐 이런 질문을 해버려요. 트럼프한테. 분명히 트럼프한테 불리한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아직도 선거에, 바이든과의 선거에서 지금 아직도 실패를 승인하지 않냐, 인정하지 않냐, 이걸 다룹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 이 이슈에 대해서 갑자기 불법 이민을 또 막 말해요. 이 이슈에서 주제를 막 지금 자기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걸 다른 화제로 돌려야 되겠다 해서 불법 이민으로 막 끌고 갑니다. 그래서 민주당 불법 이민을 끌어들여와서 민주당에 표를 던지게 한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랬더니 이 사회자가 계속 집요하게, 그때 그 투표가 불법 투표, 그러니까 실패 인정하지 않고 그 뒤에 뭐 민주당이 어떤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생각하냐며 집요하게 계속 이 질문을 끌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서, 해리스가 또 거기서 트럼프는 선거 실패를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민주의 가장 위협적인 인물이고 이런 거를 막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게 트럼프의 가장 약한 골이었잖아요. 근데 해리스가 역시 또 기회를 잡고 엄청나게 자기 유리하도록, 그리고 사회자까지 제가 느끼기에 굉장히 도와준다는 느낌을 받아서 여기에서도 결국 표를 가지 못하는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여기서 어떻게 말하냐면, 해리스는 이스라엘을 hate, 저주한다. 그래서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 전반 다 이스라엘은 없어질 거다.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그래서 해리스는 트럼프의 대정책은 실패다. 나는 이스라엘을 지지한다. 그리고 오히려 트럼프는 김정은이라든가 푸틴 같은 독재자하고 가깝게 지내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는 김정은이나 푸틴 같은 사람들처럼 독재자가 될 거다.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슈에서 트럼프는 또 불법 이민의 얘기를 해요. 불법 이민이 들어오면서 국가 안보에 얼마나 위협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계속 주제를 넘어서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트럼프가 큰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해리스가 김정은, 푸틴하고 트럼프를 연계하면서 독재자의 형상을 더 각인시키는 행국으로 갔죠. 이게 B층에 대해서는 해리스 말이 더 먹혀 들어가는, 어차피 A층은 관심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바이든을 엄청 공격하면서 해리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바이든을 말해요.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대통령이면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지 않았을 거다. 만약에 해리스가 집권하게 되면,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제3차 세계대전이 온다. 핵전쟁이 발생할 거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전쟁이 없어질 거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당장 스톱시킬 거고, 이스라엘 중동도 전쟁이 당장 정지될 거다. 스톱시키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해리스가,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동맹국들을 다 내던지고 세계 질서가 미국이 잃게 만드는, 동맹국들도 잃게 만들고 세계 질서도 잃게 만드는 이런 세상이 올 거다. 그래서 민주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 될 거고, 그랬더니 트럼프가 한 얘기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토 보고 돈을 지불하게 하겠다. 안보는 나토 보고 돈 지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이슈로 갑니다. 앞에서 그 스웨스트 A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트럼프처럼 혼자 자국 중심,
아메리칸 폴트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렇다고 해리스한테 표를 던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B층, 아까 B층은 세계 질서 속에서 동맹국가의 역할을 대부분 더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쪽 지지한 사람 더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50대 50, A층은 계속 트럼프, B층은 해리스 50대 50, 누가 이기고 지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문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여기서도 뭐 누가 더 뭐 잘했다 못했다라는 게 보이지 않았고요. 마지막에는 해리스의 신분 문제입니다. 트럼프는 해리스는 흑인을 가장하고 있다. 가장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해리스가 공격하는 건 트럼프는 미국을 분열시키고 있다. 피부색 가지고 미국을 분열시키고 있다. 이런 거를 엄청 강조하고 얼마나 흑인들을 공격하고 있고 마틴 루키의 그 나는 I have a dream, 나는 이런 꿈을 지금 다 멸살시키고 있다. 이런 거를 강조합니다. 그랬더니 해리스의 흑인 신분이 해리스한테 도움이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갑자기 트럼프가 또 여기에서는 경제 이슈로 가버려요. 그러면서 she is Biden, 바이든이다. 바이든이 경제가 지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해리스가 오면 경제가 안 좋을 거다. 갑자기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랬더니 해리스는 바이든도 아니고 트럼프도 아니고 나는 나다. 뭐 이러면서 자기 정책을 또 홍보합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중산층을 난 대표한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을 얼마나 서포트하겠다.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도 트럼프가 제가 보기에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공격 포인트를. 사실 여기서 해리스를 이 고리를 공격할 수도 있었는데 딴 얘기를 하는 경제 이슈로 가면서 오히려 해리스가 더 점수를 받는 그래서 아까 앞에서의 B층의 투표는 해리스에 더 가고 오히려 트럼프는 점수를 잃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A층은 별로 민주당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더 많고 블루 칼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불보임이 이런 것들이 자기 일자리 위협 준다고 생각하는 층이 A층이 많기 때문에 여기 이슈에서도 A층은 해리스한테 표를 던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전반적으로 토론이 해리스가 많은 이슈에서 점수를 더 가져가는 양국으로 펼쳐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미국의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그놈이 그놈이다. 단지 뱀에 비교하면 뱀, 둘 다 뱀이다. 독사다. 독사. 자기 중심으로 다른 나라에서 피를 빨아먹는 건 같다. 민주당이든 공화당 다른 나라에 탁 공격해서 피를 빨아먹는 건 똑같은데 방법론이 다르다. 공화당은 아주 리얼하게 공개적으로 하는 거고 민주당은 이 뱀의 머리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예쁜 꽃다발을 달고 세계에서 미국 모습을 보여주는 그 차이뿐이다. 둘 다 뱀이다. 하나는 머리에 예쁜 꽃다발을 들어서 현혹시키는 거고 하나는 그냥 리얼하게 직각으로 하는 요 방법론 차이지 본질은 똑같다. 그래서 세계 질서는 미국은 이제는 국제 리더의 이미지보다도 이제는 자국 우선주의, 자기 중심의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그 흐름은 똑같다. 단지 어떻게 대외 다른 동맹국들이나 다른 나라에 비춰주는 모습을 어떻게 포장하느냐의 차이고 그게 이번 토론에서도 보여졌고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돼도 결국은 시대적 흐름은 제가 지난번에 정리해 줬듯이 세계 질서의 흐름의 큰 100년에 한 번씩 변하는 세계 질서의 큰 판도가 변하는 흐름은 누가 와도 막을 수는 없다. 그 흐름 속에 우리는 있다. 그 흐름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그리고 국가별 경제가 우리들의 운명, 기업의 운명, 국가의 운명, 세계의 운명이 결정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도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